이준호는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서울을 떠난 지 3시간, 고속도로는 국도로 바뀌었고 낙엽이 흩날렸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버지 이영호의 낮은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엔 예전부터 말이 없었다. 트럭 짐칸에는 이불 몇 장과 낡은 가방 2개뿐이었다. 제사를 지내러 간다기엔 너무 가벼웠지만 준호는 묻지 않았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들판이 지나갔다. 20해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준호는 32의 교사였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안정된 삶 속에서 아버지의 갑작스런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이번 제사는 고향에서 지내야겠다.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었다. 트럭은 산길로 들어섰다. 길이 왜 이렇게 험해졌어요? 사람이 안 살면 길도 죽지. 아버지의 손에는 낡은 묵주가 쥐어져 있었다. 종교가 없는 아버지가 왜 그것을 들고 있는지 준호는 알 수 없었다. 마을에 닿았을 때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예전의 골목은 잡초로 덮여 있었고 간판도 사람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여긴 다 떠났네요. 그래. 그런데 마을 끝 언덕 위의 집 하나만은 깨끗했다. 새로 칠한 벽, 가지런한 장독대, 수리된 지붕. 저게 우리 집이에요? 응. 대문 앞에 선 준호는 낯선 기분에 사로잡혔다. 너무 깨끗했다. 누가 관리한 거예요? 들어가 보자. 문을 열자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조용히 해. 거실엔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당신들이 왜 여길 찾아왔어? 노인의 얼굴엔 주름과 그늘이 짙었다. 여긴 우리 집인데요. 우리 집? 노인은 비웃듯 말했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야. 너희는 이미 떠났잖아.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아버지가 손목을 붙잡았다. 준호야, 전화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벽에는 어린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엔 촛불이 타고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구예요? 노인이 천천히 말했다. 내 아들이야. 20해 전에 죽었지. 준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첫날 밤은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옛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은 치워졌고 벽지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말없이 밤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전화를 막았을까? 왜 저 노인은 이 집에 살고 있을까? 새벽 5시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노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네. 내 아버지도 예전엔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학교 가기 전에 나 도와주곤 했지.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잘 알지.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얼마나 사신 거예요? 15년쯤. 15년이요? 준호는 놀라서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노인이 밥을 떠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받았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된장찌개는 짰지만 구수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과 비슷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마을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낮에 봐도 황량했습니다. 준호는 옛 슈퍼가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간판은 녹슬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이준호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여기 살았어요. 이준호. 이영우 아들? 네, 맞아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식이 형편없이 살다가 내 집에 들어간 거야. 그 집은 이미 주인 없는 집이었으니까. 주인 없는 집이요? 내 아버지는 20해 전 그날 이후로 여길 떠났어. 돌아오지도 않았지. 제사도 안 지내고 묘도 안 찾고.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준호를 빤히 보았습니다. 모르고 왔구나. 그럼 내 아버지한테 물어봐. 20해 전 여름 산사태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산사태요? 그래. 그날 만식이 아들이 죽었어. 12살이었지. 내 할아버지 묘 밑에 깔려서.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20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니? 마을 할머니한테요. 산사태 때 사람이 죽었다고 하던데요. 정만식 할아버지 아들이요. 아버지는 풀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아무도 말 안 해줘요?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중엔 또 언제예요? 이미 20해가 지났잖아요. 준호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지금은 묻지 마.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 정만식이 나왔습니다. 알고 싶으면 내일 나 따라와. 그 자리를 보여줄게. 어디요? 내 할아버지 묘. 그리고 내 아들이 죽은 곳.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신호가 약했지만 검색은 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여름 산사태.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1명 사망, 배수로 관리 부실 논란, 그리고 기사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징계 검토 중.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마을 개발 담당이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이 보였습니다. 왜 우리 집에 산 거예요, 할아버지?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복수하려고요? 아니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준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가자. 준호는 잠옷 차림으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가세요? 응. 세 사람은 말없이 산길로 향했습니다. 이슬이 내린 풀밭을 지나 좁은 오솔길을 올랐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앞장섰습니다. 20분쯤 올라가자 평평한 터가 나왔습니다.
그곳에 묘 두 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였습니다. 준호는 묘 앞에 섰습니다. 비석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자주 관리한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돌본 거예요? 나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왜요? 왜 할아버지가 우리 집 묘를 돌봐요? 여기 내 아들도 있으니까. 노인은 묘 옆 땅을 가리켰습니다. 잔디가 자란 평평한 땅이었습니다. 표시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요? 그래. 20해 전 산사태가 나던 날 이 땅이 무너졌어. 내 아들 민수는 그때 여기 있었지.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날 비가 엄청 왔어. 장마철이었지. 민수는 학교 끝나고 여길 올라왔대.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그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이 무너졌어. 흙과 돌이 쏟아졌지. 민수는 여기 깔렸고 나흘 뒤에 찾았어. 이미 죽어 있었어. 아버지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대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때 이 마을 개발 담당 공무원이었어. 배수로 공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지. 배수로요? 이 산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막는 시설이야.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었어. 예산이 부족했대. 공사가 절반만 끝났대. 노인은 준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걸 알았어. 장마 오기 전에 보고서를 올렸어야 했어. 위험하다고, 공사마저 해야 한다고. 근데 늦었어. 보고가 늦어졌어. 그새 장마가 왔고 산이 무너졌어. 준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왜 늦은 거예요?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그때 할머니요? 응. 뇌출혈이었어. 병원에 실려갔고 나는 며칠 밤을 새웠어. 정신이 없었어.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책상 위에 있었어. 도장만 찍으면 됐어. 근데 난 깜빡했어. 깜빡했다고요? 그래. 일주일을 병원에만 있었어. 할머니 간호하느라.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비가 왔어.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보고 안 하면 공사가 안 되는 거야. 예산이 안 내려와. 그 일주일이 중요했어. 그럼, 그래. 내 아들은 그 일주일 때문에 죽었어.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노인은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징계받았어? 예. 얼마나? 감봉 3개월이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3개월. 내 아들 목숨이 3개월짜리였구나.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왜 우리 집에 들어간 거예요? 노인이 준호를 보았습니다. 복수하려고. 처음엔 그랬어. 복수하고 싶었어. 내 아버지 집을 부수고 망가뜨리고 불태우고 싶었어. 노인은 담배를 빼물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너희는 이미 떠났고 집은 비어 있었고 복수할 것도 없었어. 그래서요? 그냥 살았어. 그냥 살게 됐어. 준호는 노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었어. 미워하기엔 지쳤고 용서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고 노인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았어. 내 할아버지 묘 돌보면서 내 아들 옆에서 준호는 묘를 보았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 그 옆에 이름 없는 작은 땅.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만식형 나. 됐어.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할 말 없어. 난 그냥 내가 왔으면 좋겠었어. 한 번이라도 죄송합니다. 미안하단 말은 이제 지겹다. 노인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는 작은 돌멩이를 보았습니다. 민수의 표시였습니다. 12살의 죽은 아이. 준호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노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오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뭐가요? 만식형 얼굴 보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다 무서웠어.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준호는 방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것. 그 사이 어딘가에서 15년을 산 두 사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약혼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보겠다고. 사흘째 되는 날 준호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노인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준호는 국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된장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장독대에. 준호는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담근 거예요? 아니, 내가 담갔어. 할아버지가요? 15년 전에 배웠지. 혼자 살려니 배워야 했어. 준호는 된장을 떠서 들어왔습니다. 찌개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외로우셨겠어요. 외로운 게 뭔지도 모를 만큼 외로웠어. 밥상을 차리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았어. 여기 안 오신 거요? 못 왔어.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식 형한테 미안해서 동네 사람들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지. 서울로. 도망쳤죠? 인정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보았습니다. 형, 나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매일 밤 꿈에 민수가 나왔어요. 12살짜리 아이가 흙더미 속에서 날 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원망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노인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한참을 씹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꿈꿔. 민수 꿈. 근데 내 꿈속에선 민수가 웃어. 학교 끝나고 달려오면서 아빠 하고 부르는 거야.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깨고 나면 허전해. 집이 텅 비어 있으니까.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20해를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을 열자 오래된 공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글씨였음입 제시도 틱에 속니다. 2005년 7월 15일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봤다. 어려웠다. 아빠한테 혼날 것 같다. 7월 18일 비가 많이 온다. 친구들이랑 산에 가기로 했는데 취소됐다. 7월 22일 내일은 꼭 갈 거다. 할아버지 산소 근처에 개구리가 많대.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7월 23일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쳤고 번개가 창문을 밝혔습니다. 준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노인이 안방에서 나와 거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런 날엔 잠이 안 와. 비 때문에요? 응.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어. 노인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민수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어. 우산 쓰고 첨벙첨벙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지. 근데 그날은 너무 많이 왔어. 너무. 준호는 노인 옆에 섰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수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일기장 봤어요. 민수는 그냥 놀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들이랑 개구리 보러요.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기장? 서랍에 있었어요. 준호는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자식? 수학 못한다고 걱정했구나. 노인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개구리 보러 갔다가 그만.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노인과 준호를 보았습니다. 형? 나 때문에 민수가 죽었어요. 내가 보고 제때했으면 공사가 끝났을 거예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노인은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너 하나 탓할 수 없어. 공사 예산 부족한 것도, 장마 온 것도, 민수가 그날 산에 간 것도 다 엮여 있는 거야. 노인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너만 탓하면 쉬울 것 같았어. 근데 그것도 지겹더라고. 형, 이제 그만하자. 20해면 됐어. 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석가래는 흔들렸지만 버텨냈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노인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려 두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와줘서.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을 해결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아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세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준호는 잠에서 깼다.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스며들었다. 폭우가 지나간 하늘은 청명했다. 부엌에선 아버지가 밥을 짓고 있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 오랜만에 하니까 좋네. 그 미소는 준호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안방 문을 열자 노인은 고요히 누워 있었다.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숨은 이미 멈춰 있었다. 아버지. 이영호는 무릎을 꿇었다. 형. 노인의 손엔 일기장과 민수의 사진이 있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사람 몇 명이 찾아왔고 할머니가 말했다. 마지막엔 편해 보였어. 좋은 일 하셨어요.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화장 후 아버지는 유고를 품에 안았다. 어디 모실 거예요? 산에 민수 옆에. 이틀 뒤 그들은 다시 산에 올랐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유골함을 묻었다. 돌멩이 2개만 나란히 놓였다. 형,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흔들렸다.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바람소리였다. 아버지, 이제 괜찮으세요? 응. 이제야 집에 돌아온 것 같다. 산을 내려오며 아버지가 말했다. 나 여기 좀 더 있을까 해. 얼마나요? 모르겠어. 한동안은. 저도 주말마다 올게요.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풀을 뽑고 준호는 저녁을 차렸다. 그는 망설이다 빈 그릇 하나를 더 놓았다. 그냥요, 할아버지 것도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이후 준호는 방을 정리하다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봉투엔 영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뜯었습니다. 영호야, 내가 이 편지를 쓸 때 넌 아마 잠들어 있겠지. 오늘 밤 빗소리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 미워했고 원망했고 잊으려 했어. 근데 결국 남은 건 그리움이더라. 민수 그리움. 그리고 너희 가족 그리움. 고맙다. 와줘서. 이제 나도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민수한테 가서 말해줄 거야. 내가 미안해했다고. 그리고 나도 미안했다고. 마이너스 만식. 아버지는 편지를 접으며 눈물을 닦지 않았다. 우리 잘한 거 맞죠? 모르겠어.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 일주일 뒤 준호는 서울로 돌아갔다. 주말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언덕 위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이제는 버려진 집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준호는 약혼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주말마다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알았어. 나도 같이 갈게. 그녀의 말에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가을,
준호는 매주 고향으로 갔다. 아버지와 함께 묘를 돌보고 집을 고쳤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자 마당엔 꽃이 피었다. 어느 날 산에 오르던 아버지가 말했다. 민수가 꿈에 나왔어. 웃으면서 내 손을 잡고 걷더라.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맞췄다. 묘 앞에서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아버지, 집이 뭐예요?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기다려주는 곳.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 있었다. 산 아래로 작지만 단단한 집이 보였다. 바람 속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는 알았다. 용서는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